제가 조금 이제 덧붙인다면,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대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잔문시대에서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 이 햇세가 잔문시대라고 규정하는 시대는 서양에서 이제 19세기, 20세기에 한 200년 정도 같아요. 그 200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죠. 뭐 자본주의 시대이기도 하고, 대중의 시대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산업화 시대, 또 뭐 포퓰리즘의 시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특히 잔문 시대라고 헬스가 규정하는 것은 학문의 분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문만이 아니라 뭐 인간성,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모든 게 분화되는, 막 계속 쪼개지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없이 서로가 막 그냥 파편화돼가는 이런 그렇죠. 것이 이제 단순히 학문이나 예술만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여기서 문화가 다 그런 그렇죠. 거죠. 근대 사실. 문화, 근대 정치, 사회, 경제가 다 그렇게 이제 분화되어 가는 걸 의미하죠. 그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은 어떤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그죠. 사실은 좀 문명이 발전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문하니까. 특히 학문이 그렇게 계속 세분화되는 과정. 예를 들어 한 1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 해봐야 한 4개 학문 정도. 그죠? 뭐 사회과학이라 그러면 뭐 법학. 지금은 뭐 법학 외에 정치학, 경제학 뭐 이런 게 많이 사회학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법학, 신학, 뭐 의학 뭐 이런 정도가 이제 학문의 대종이었죠. 물론 그게 그렇게 뭐 뭉뚱그려 가지고 학문이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금처럼 세분화 돼 가지고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요사이 뭐 학문 분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뭐 무슨 뭐 대학 교수들이 뭐 저만 하더라도 뭐 노동법 교수 이렇게 되는데, 법학 교수라고 한 사회과학을 한다기보다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학문의 분화가 대단히 그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헬세가 보기엔 좀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리알 유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유희이기 때문에 뭐 학문이나 문화라 하기도 못한데, 아무튼 그건 좀 이 헬세가 주장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수학과 음악으로 돼 있죠. 근데 수학과 음악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 모든 어떤 예술이 종합화되는. 사실 그렇게까지 융합화가 하나로 통합되는, 하나로 통섭되는 이런 거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영재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뭐 누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말이야, 학문이나 예술 자체가 하나로 그 뭉쳐진다는 거. 그러니까 전일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이게 양극화되고 분화되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일체를 이루고 통합되고 융합되고 통섭되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 바람직한 현상인데, 원융되고 하는 게 뭐 원효대사 말씀도 있었지만 그게 쉽진 않은 현상인 것이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되고 분업화되어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서로 연관되고 연대되고 서로 관련되어서 하나의 파편화가 빚을 수 있는 어떤 그 위험, 특히 그게 뭐 정치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 정치가 어떤 뭐 윤리적인 뭐 그런 도덕적인 이런 내용도 다 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치가 완전히 정치 기술학 비슷하게, 통치 기술학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이건 그야말로 반윤리, 반도덕,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이거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배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인간성이 네, 배제가 네, 되고 사회가 배제가 되고 네. 어떤 하나의 모든 게 기술로만 그냥 그렇죠. 기능으로만 그냥 이 맴도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이 잔문화 시대. 그것이 그냥 돈만 밝히는 돈에만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이 소외되는 그렇죠. 그 기술 인간이 문명. 소외되는. 예. 네. 예, 그런 어떤 학문과 문화의 분화 현상, 극심한 분화 현상으로 인한 비도덕성, 비윤리성 이런 이런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의 분업이라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그렇죠. 노동의 소외를 이야기한다는 네. 자본주의 비판은 뭐 이미 우리가 여러 사람으로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19세기, 20세기의 자본주의 산업화 현상이 빚어낸 뭐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뭐 전체주의, 뭐 이런 현상들, 또 이게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떤 노동의 소외, 노동자들의 어떤 그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뭐 이런 많은 문제를 이 소설이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라고 하는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가장 정신적인 어떤 그 영역을 다루면서 그걸 이제 카스탈리안이라고 하는 가상의 교육주, 어떤 지역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뭐 영재학교의 어떤 교육 방식이나 네. 영재학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스승과 제자가 상당히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서로 주고받는 네. 이런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지금과 같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인 그렇죠. 거죠. 어떤 그 주입식 대중교육보다도 훨씬.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그 쿠네이트가 무슨 뭐 명문 대학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뭐 훌륭한 교육기관의 뭐 다수를 위해서 교육하는 뭐 훌륭한 뭐 교수로서 갈 수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의 친구 아들을 가르치겠다고 네. 가정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그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대중교육에 네. 대한 비판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죠. 근데 자 이게 지금 저는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비판적인 측면, 비전적인 측면은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교육, 이런 어떤 좀 더 전인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뭐 우리도 누구나 다 그렇게 강조하는 바고 그죠? 어떤 너무 세분화되고 너무나 기능화되고 상업화되고 이런 교육, 이런 학문, 이런 예술을 떠나서 보다 인간적으로 통합되고 합일화되고 조화를 이루고 개인과 전체, 개인과 집단이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헤세가 이 소설에서도 자기가 개인화, 개성화라고 하는 유흥에서 배운 젊은 시절에 그 배운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된다. 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작업으로서의 개인화, 개성화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끝까지 네. 그 티토의 가르침까지 네. 그 희생적인 죽음에까지 보면 아주 강렬한 개인화. 네. 아주 자기가 카스탈리엔이라는 조직에 매몰될까봐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네. 거죠. 카스탈리엔에서도 자기가 훌륭한 교육자로서 살았지만 네. 그러나 그 안에 매몰되는 건 자기가 거부하는 네. 거죠. 그 의지의 표현이죠. 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시사를 주는데 근데 이게 좀 저는 생각에 좀 너무 이상화된 건 아닌가. 과연 이런 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대중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뭐 대학 진학률 70~80%가 넘는 거의 뭐 우리 교육이 뭐 대중교육, 네. 대학 교육도 어떤 뭐 영재교육, 전인교육보다도 훨씬 그 대량 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 그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카스탈리엔 같은 그런 교육적 이상이
아니, 가능할까라는 걸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읽었어요. 또 하나 제가 좀 그 한 것은 이 소설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좀 가령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뭐 플라톤의 이데아 교육, 플라톤의 어떤 철인 교육, 전인 교육 뭐 이런 거를 이 소설이 담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설에 보면 어떤 그 플라톤의 그러니까 교육자가 교육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 뭐 철인 정치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헬만 헤세는 교육은 교육, 학문은 학문, 예술은 예술 그 자체에 봉사하는 것을 정치가가 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정치가 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육이 출세의 수단이 된다든가 교육이 어떤 그 기능화되는 수단화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가 있고 네. 근데 그 자체가 목적화 된다는 것은 또 너무 우리 현실과 또 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고. 아, 교육이 말이죠. 사실 우리 네. 교육은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취업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뭐 연구는 선생님 같이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 순수하게 그런 문학 자체의 연구에 매진할 계시지만 그러나 대학 교육은 역시 뭐 취업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뭐 이런 사회의 어떤 여러 역할하고 무관하게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런 점에서 좀 카스탈리엔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 이상향 네. 그리고 그 이상향에서 훌륭한 교육자로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영재학교나 발트젤이라고 하는 이 대학에서 카스탈리엔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뭐 역사학을 하는 야코부스 신부를 만나서 또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또는 뭐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외부 뭐 교사나 부모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외부의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그런 제3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각성해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할까? 이런 거를 저는 참 뭐라고 할까? 좀 마치 이 소설 10년 동안 이 소설을 작업을 했던 몬타놀리아라고 하는 스위스 남부의 테신이라고 하고 하는 저 이제 거기 갔었는데 굉장히 높은 고지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호수 알프 산맥 속의 호수를 내다보면서 거의 뭐 3,000평이 넘는 거죠. 거대한 포도밭에 일도 하면서 이제 그 소설을 쓴 그림도 그리고 하는 헬만 헤세의 모습을 밖에서 막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다 죽고 상해단인데 중국이기 때문에 스위스는 전혀 2차 세계대전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죠. 거기서 살면서 물론 이제 헤세는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지만 계속 2차 세계대전 때까지도 자기 집에 뭐 피난민들이 오거나 또는 뭐 작가들이 오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항상 환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또 적십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죠. 사실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크네이트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런 서번트 교육, 종으로서 섬기는 교육 하는 것도 사실 헤세가 1910년대부터 말기부터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어떤 작가보다도 사회봉사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정치적인 활동 막 공산당이나 이런 데서는 막 헤세한테 우리 정당에 들어와서 당신 사회주의자 아니냐 사회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인 활동을 해달라, 정당 활동을 해달라, 조직 활동을 해달라 요구를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만을 하죠. 이 크네이트도 소설 이 유리알 유이의 주인공인 크네이트도 사실은 그런 교사로서의 봉사활동, 봉사교육자로서 네. 그리고 유리알 유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개인적인 거죠. 대단히 개인적인 어떤 그 탐구죠. 네. 물론 그것이 종합적인 학문 예술의 어떤 영역이긴 하고 또 크레이트가 그렇게 만들어내지만 그렇게 이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어떤 학문 예술의 형태로 유리알 유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그 훌륭한 그런 것으로 이제 이 크레이트가 만들어내지만 그 작업을 하는 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죠. 그걸 네. 뭐 집단이 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점에서 이 개인화의 추구, 개성화의 추구가 포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개인화가 또 어떤 이 교육주라고 하는 집단 속에 카스탈리안이라고 하는 이 집단 속에 매몰되는 것을 피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그 집단과의 조화는 추구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1차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좀 손쉬운 방식은 그게 너무 정신적 귀족을 이제 추구하는 것 같다. 그게 누구나 다 그렇게 형편이 되지도 않고 엘리트주의 같은 엘리트주의라고 이제 비판하기가 쉬운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살아온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정신과 영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하기 이전에 사람이 이제 정신적인 존재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인간이 또 다른 거고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제 정신적인 추구를 안 하려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가치 있는 정신적 추구를 지속해 나갈 수 없게 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있어서 언제나 그게 좌절되고 가로막히고 그래서 시간만 그냥 보내고 다시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좀 삶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헤세가 여기 이상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그 정신적인 추구와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역사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 제국주의나 전체주의로부터 구제하는 훨씬 역사를 이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현실과 조화를 이루고 타협하고 현실을 이제 고려한다는 그런 입장 자체가 사실은 정신적인 자유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수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느리게 이제 그런 것을 인간에게 만들어 줬을 때 사실은 느린 것 같지만 우리가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실현하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환경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우리는 자주 차단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헤세는 나는 굉장히 거대한 휴머니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것,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인간이 소외되고 있다는 데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그 정신을 추구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종합을 추구하고 보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우리는 차단하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정신이 계속 분열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치광이가 돼서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무슨 그 요가 이제 수행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 추구하는 게 어떤 식의 이제 인간적인 평화, 정신적인 뭐 그런 그 평정심 이런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돼 있다면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무리한 그런 탐욕이랄까 욕망 추구 이런 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세의 마음속에는 그 평화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가 또 다른 사람하고 인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이제 이런 형식을 빌어서 펼쳐 놓은 것 같은데 그가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저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좀 과장됐다 싶긴 하지만.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뭐 그 시대도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시대도 사실 헤세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헤세가 살던 시대하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분화 현상은 더 심해졌고 네. 또 소외 현상이나 물질화 현상도 더 심해졌고 맞아. 오히려 헤세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훨씬 더 비관적으로 네. 느꼈을지도 모르는 네. 그런 거 시대죠. 근데 이 헤세, 그러니까 특히 이 아까 우리가 잠깐 처음에 이 디지털 시대에 네. 우리가 뭘 어떻게 이 소설이 디지털 시대에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시대에는 헤세가 카스탈리안을 통해서 또 어떤 분화를 극복하는 어떤 그 통합 시대, 네. 그러니까 잡문이 아니라 통합 시대, 융합 시대 네. 이런 시대인 것처럼 네. 우리 시대가 네. 그러니까 헤세가 이상적으로 봤던 그런 시대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가 걱정했던, 헤세가 우려했던, 비판했던 그런 뭐 전문화나 이런 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헤세가 이 어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소명 같은 것을 이 소설에 표현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오히려 이 소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틀을 빌어온 거죠. 예, 네. 오히려 그러니까 선생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헤세가 이 소설을 다루는 예를 들어 카스탈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육주에서 유리알 유익을 형성한 어떤 철학으로 예를 들어 뭐 좀 오히려 비정통 기독교에서 좀 이단으로 생각했던 것들, 뭐 그노시스파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소설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뭐 그노시스파 같은 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좀 이단 시대에 있는 거죠. 정통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죠. 그렇죠. 다 이단적인 것들을 모아서 동양지, 만든 뭐 아라비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도 나오고 뭐 또 동양 문화 특히 이제 뭐 노장도 나오고 뭐 공자까지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역도 나오고 뭐 음양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소설을 분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더 많은데 뭐 다른 이야기는 뭐 또 양극성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양극성 우리가 양극성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조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이라고 할까 뭐 BTS라고 할까 이런 친구들의 BTS 얘기를 너무 안 했나? 이런 친구들에게 좀 충고 헤세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결론 비슷하게 맺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헤세의 시대가 디지털, 헤세가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유리알유이적인 그런 어떤 것이 어떤 통합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그죠. 컴퓨터 내지 뭐 인터넷에 의해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서로 지금까지 분화되어서 경계 지어진 장벽 지어진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것도 사실이고
예를 들어 뭐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 네, 그런 범주들이 깨졌죠. 범주들이 깨지고 네. 있죠. 그리고 뭐 무슨 나라나 인종이나 이런 네. 간의 어떤 거리나 뭐 남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계급 이런 것들의 구분이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충분히 서로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아무튼 경계들이 깨어지면서 그 경계 넘어 네. 또는 경계 밖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서로가 좀 더 자유롭게 교통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통합이나 융합이나 이 통섭이 네. 과연 충분히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또 그것이 19세기, 20세기의 본질적인 어떤 물질주의적 욕망 추구, 우리가 처음 잠깐 말씀드린 무한 욕망 추구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무한 욕망 추구라는 것을 단절시키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어떤 단념할 줄 아는 또는 네. 제한할 줄 아는, 제어할 줄 아는 네. 이런 어떤 그러니까 구도자로서 어떤 진실 추구랄까 진리 추구랄까 그런 어떤 정신에 의해서 네, 뭔가 좀 검소하고 네. 뭔가 좀 욕망 제한적이고 네. 욕구 제한적이고 네. 우리들의 신의 것을 이룩했느냐 그런 네. 것을 함께 우리가 가져왔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헤세가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통합의 과정은 대단히 어떤 구도자적인 정신 자세, 마음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인데 네. 우리는 그런 구도자의 길은 아예 아랑곳 없이 그런 길은 보지도 않고 네. 오로지 이 통합이나 융합에 급급하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물질 추구.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에드워드 윌슨 같은 사람이 통섭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걸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통섭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산술적인 물리적인 통합, 뭐 화학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통합하느냐, 왜 융합하느냐.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융합하는 것이고 통합하는 것인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시 어떤 구도자적인 욕망 제한에 극기의 어떤 그런 자기 수양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아까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근데 이 소설에서 사실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 카스탈리엔이 막 국민 세금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돼 있잖아. 학문만 추구하도록. 그게 물론 그 상업화되는 학문이나 예술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네.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그 배려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제도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소설에서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러나 일종의 말하자면 그 가령 뭐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이 뭐 톨스토이도 물론 뭐 부자기 때문에 꼭 노동으로 자기가 먹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좀 불교도나 뭐 이런 어떤 좀 더 이 구도자적인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이 가령 뭐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이 또는 서구의 그 뭐 여기도 베네트 스토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코부스 신부를 네. 통해서요. 이 자급자족하는 일을 하면서 연구하는 이런 어떤 좀 더 이 욕망 제한적인 극기적인 수양적인 그런 지식인의 태도 같은 것도 이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역시 이 무엇을 위한 통합이냐 했을 때에 결국은 헤세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인류의 어떤 봉사, 이웃, 네. 연대, 박애 뭐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기능적인 의미의 통합 그리고 보다 더 강력한 산업화, 보다 더 강력한 뭐 이런 뭐 통일화, 뭐 강력한 국가 경제력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어디까지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박의 정신, 인류의 정신으로 이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이 헤세가 말하는 통합의 기본적인 맥락이지. 이게 단순히 뭐 예술이 좀 분화된 걸 통합하고 뭐 르네상스적인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박식하게 파우스적인 의미의 뭐 철학, 문학, 뭐 예술 다 아는 그런 박식 다만 하는 그런 인간을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그런 봉사 정신, 받드는 정신, 인류의 정신, 박의 정신에 헤세가 결국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이상적인 통합의 의미로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어떤 그 희망이라고 할까요? 헤세가 결국은 이 마지막에 왜 그 아까 잠깐 제가 교육적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티토라고 하는 제자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게 내가 죽음으로 티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희생 정신이 있죠. 티토가 선생님의 죽음으로 자기가 새로 각성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네. 제일 마지막에 네네. 나오죠. 네. 일종의 말하자면 글쎄 뭐 그게 각성 세대가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고 네. 개성되는 네네. 거죠. 그런 희망, 네. 그 새로운 그렇죠. 또 세대가 가는 연대 네네네. 이런 것이 보다 더 그러니까 어떤 비관주의에 빠져 있거나 이 헤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네. 바람직하고 역시 그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의 어려움 또는 뭐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희망을 갖는 네.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각성 또 뭐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연대적인 사제지간이나 뭐 이런 어떤 인간관계를 부활을 통해서 개성을 통해서 인간은 보다 그 인류애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네. 좀 도덕적으로 해석하나? 뭐 그런 의미가 이 소설의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자유를 허용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 자유를 허용하면은 뭐가 좀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유희라는 것도 어떤 조합이나 융합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자유 정신이죠. 네,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을 충분히 줬을 때 그 인간이 그 인간 간의 연대를 추구하게 되고 또 제가 배울 사람에게 배우게 되고 또 전수할 사람이 전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류의 역사가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사실은 정신의 자유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권위적인 체계랄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주입식 교육이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한 정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사실은 불행하고 역사도 불행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정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아닐까 자유 정신. 네. 마지막 하나 더 마치고 하고 이야기 마치죠. 네네. 그러니까 다시 제목으로 돌아오는데 네. 유리알 유희. 그러니까 네. 뭐 유리알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유희가 중요한 네. 거죠. 뭐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다. 뭐 호이징어라고 하는 호모 루덴스라는 네.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헬만 헬스도 그 루덴스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유로운 정신. 네. 이게 결국 이제 유희한다는 게 유희라는 게 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의미를 하기도 한데 놀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놀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즐거운 지식. 그게 지식.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즐거운 삶, 네. 명랑한 삶, 네. 쾌적한 삶. 네. 이게 행복이고 네. 이게 그러니까 뭐 고답적인 뭐 아주 심각한 그런 뭐 학문 예술 이렇게 이야기 신앙 이렇게 심각하게 할 것이 아니고 다 인간의 자유로운 어떤 마음의 놀이, 네. 정신의 놀이, 네. 영혼의 놀이 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소설이 갖는 어떤 명랑성, 네. 명랑소설, 명랑소설의 편이 좀 너무 천박한 전문적인 이야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좀 쾌활함 이게 네. 이 소설에 그래도 네. 있다는 걸 우리가 네. 알고 좀 800페이지, 900페이지가 되는 소설이지만 재밌어요. 예,
열심히 읽기를 네, 권유하면서 네. 이야기를 네. 마치도록 네.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은 되게 네. 이렇게 갔습니다.